오늘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데 좀 효율적인 방법은 없을까? 노력 대비 효율적으로 경제적 자유에 이루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서울 역세권 아파트 사려면 10억은 훌쩍 넘죠. 저축으로만 이 돈을 다 모으려면 한 70년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테크 공부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문제는 꾸준히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6시에 퇴근하고 집에 오면 7시, 저녁 먹고 유튜브 좀만 보면 금방 9시죠. 시간이 없습니다. 물론 정말 간절하게 노력하는 분들은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하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런 걸지도 모릅니다. 노력은 최소한으로 하고 싶은데 근데 경제적 자유는 이루고 싶어.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경제적 자유 같은 건 꿈도 꾸지 말고 살아야 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방향만 잘 잡아도 노력 대비 효과적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에게 딱 알맞은 투자법이 바로 미국 ETF 적립식 투자입니다. 그냥 정해진 금액을 적금 넣듯이 자동 매수만 설정해두면 됩니다. 그러면 증권사 어플에서 알아서 매달 주식을 사주거든요. 이렇게 해두고 여러분은 그냥 재밌게 유튜브 보고 금요일에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 하고 그렇게 일상생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30대 미혼 가정이라면 23년 뒤에 경제적 자유를 이루게 되고요. 30대에 어린 자녀를 두고 있다. 그러면 25년 뒤에 경제적 자유를 이루게 됩니다. 아니 20년은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노력이 최소한으로 들어가는 만큼 시간이라도 길어져야 합니다. 노력도 별로 안 들이는데 빠른 시간 안에 경제적 자유를 이룬다? 만약에 그런 방법이 있다고 현혹하는 게 있다 그러면 그건 10중 8구 사기일 겁니다. 하지만 똑같이 금요일에 술 한잔하고 재밌게 놀더라도 말이죠. 미국 ETF 적립식 투자를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는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한 사람은 직장에서 잘려도 상관없는 경제적 자유 상태가 될 거고요. 한 사람은 직장에서 절대 잘리면 안 되는 생계형 직장인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 목차는 이렇습니다. 먼저 경제적 자유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고요. 진짜 경제적 자유는 뭔지,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려면 얼마가 필요한지, 그리고 적금, 부동산과 같은 수단은 왜 안 되는지, 미국 ETF에 왜 투자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서 23년, 25년이란 기간이 나왔는지 계산한 엑셀 파일도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 이꼴 부자가 아니란 사실인데요. 여러분은 얼마가 있어야 경제적 자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넷에 보면 현금만 20억 있어야 경제적 자유다. 자가는 따로 있고 20억이 현금으로 있어야 경제적 자유다. 이런 글들이 심심찮게 보입니다. 여기에 최소 50억이란 댓글이 달리기도 하고요. 이걸 가만히 보면요. 사람들은 경제적 자유는 흔히 서울에 집 한 채 이미 있고 10억 이상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경제적 자유가 아니라 부자라고 봐야 합니다. 최소 서울에 집 한 채는 있어야 하고 차도 독삼사 정도는 타줘야 되고 그러면서 또 현금도 있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30억, 50억이란 말을 쉽게 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경제적 자유를 한참 넘어선 부자라고 봐야 하는 거죠. 진짜 경제적 자유는 이렇습니다. 사전엔 이렇게 나옵니다. 각 개인이 자기 의지로 행동하면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 쉽게 말하면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인데요. 회사 때려치고 싶으면 때려치고 내 돈을 마음대로 소비하고 투자할 수 있는 자유. 그런데 이 경제적 자유라는 개념이 어디 대학 교수님들이 모여서 정의하고 합의한 바가 없거든요. 학문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마다 정의가 다른데요. 제가 여러 책들을 종합해보면 경제적 자유란 이런 거더라고요. 내가 쓰는 돈보다 내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 많은 상태. 다른 표현으로는 돈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만약에 내가 한 달 생활비로 100만 원을 쓴다. 그러면 3.8억만 있어도 경제적 자유가 되고요. 200만 원을 쓴다. 그러면 7억 7천만 원만 있어도 경제적 자유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러면 약간 김샌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서울에 집 한 채 있고 외제차 끌면서 멋지게 살고 이런 경제적 자유를 상상하면서 영상을 클릭했는데 막상 경제적 자유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벤츠 타고 강남에 살아야만 행복한가? 아니면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여행 갈 수 있고 내가 원할 때 가족과 얼마든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그거면 충분히 행복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나는 후자만 해도 행복할 것 같다. 그러면 생각보다 엄청난 금액이 필요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확히 얼마가 필요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먼저 3, 40대 미혼 가정의 경우에는 8억 3천만 원이 있으면 경제적 자유 상태가 됩니다.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왔는지를 알려면 4% 룰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4% 룰은 윌리엄 벤젠이 1994년에 제안한 개념입니다. 자신의 은퇴 자금에서 매년 4%를 인출해 생활비로 쓰면 95% 확률로 30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이때 여기에 매년 물가 상승을 더해서 생활비를 인출하게 되고요. 윌리엄 벤젠이 2017년에 자신의 연구를 업데이트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4.5%를 인출하면 30년을 쓸 수 있고 4%를 인출하면 60년을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자니까 좀 석연치가 않더라고요. 지금은 2024년이고 2017년부터 7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상황이 꽤 다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믿고 내 은퇴 계획을 세워도 되는 걸까? 약간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파이썬으로 13번의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4% 룰이 아니라 3.1% 룰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벤젠의 4% 룰의 치명적인 단점은 세금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거든요. 금투세 폐지 얘기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국내 주식의 22% 이상 세금을 매기는 금투세가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죠. 그러면 미국에 투자하나 한국에 투자하나 비슷한 수준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보통 경제적 자유에 필요한 금액을 1년 생활비 곱하기 25배로 잡는데요. 벤젠의 공식에서 세금을 고려하면 25배가 아니라 32배를 곱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금을 제외하고 1년 생활비가 맞춰지거든요. 4% 룰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영상을 따로 제작할 예정이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은 내 1년 생활비에 32배를 곱한 금액을 내 은퇴 자금으로 준비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3, 40대 미혼 가정의 경우 8억 3천만 원만 있으면 경제적 자유가 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왔냐 하면 말이죠. 신한은행이 2024년에 발간한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3, 40대 미혼 가정의 월 평균 지출액은 215만 원입니다. 경제적 자유는 내 자산에서 나오는 돈이 내 소비 금액보다 많은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딱 매달 215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8억 3천만 원을 주식과 채권에 6대4 비율로 넣어두고 매년 4%를 인출합니다. 그러면 3,320만 원이 되는데요. 여기에 22% 세금을 제외하고 2,590만 원이 남습니다. 이 금액을 12개월로 나눠서 매달 사용하게 되는 거죠. 30대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은 어떨까요? 이 가정은 월 382만 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82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14억 6천만 원을 주식과 채권에 6대4로 넣고 똑같이 4%를 매년 인출합니다. 거기에 세금을 제외하고 4,552만 원을 12개월로 나눠서 한 달 동안 사용하게 되는 거죠. 8억과 14억 생각보다 금액이 꽤 크죠. 그렇다고 너무 겁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 ETF에 적립식으로 투자하면서 여러분 일상생활을 그냥 성실히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이 금액에 도달해 있을 겁니다. 그래도 20년은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한번 주식이 수익이 나고 돈이 착착 굴러가는 걸 맛보게 되면요, 가속도가 붙습니다. 돈이 불어나는 거 보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르거든요. 그러면 치킨 한 마리 뜯을 거 한 번 참고 주식을 산다던가, 외식 한 번 할 거 아껴서 주식을 한 주 더 사게 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행동에도 분명히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20년이란 기간에서 1년, 2년씩 줄어들게 되는 거죠. 확실한 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미국 ETF 적립식 투자를 하기만 한다면 20년쯤 후에는 경제적 자유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럼 미국 ETF 적립식 투자인지 뭔지 바로 해봐야겠다. 그래서 뭐 사면 되는 건데, 이렇게 조바심이 날 수도 있는데요. 재테크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라면 마음속 의혹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한 작업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내가 안 해본 투자가 궁금해질 때가 있거든요. 이 미국 ETF 투자가 한번 속도가 붙으면 돈이 무섭게 불어나기도 하지만요, 하락장을 만난다던가 횡보장을 만나서 돈이 되게 더디게 불어난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누가 뭐 해서 돈 벌었다더라, 뭐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더라,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지금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 건가? 의심도 들고 더 빠른 방법은 없을까? 여기저기 기웃거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진짜 다른 투자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기존에 하던 투자도 망가지고 새롭게 하는 투자도 망가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려면 돈 버는 다른 수단은 뭐가 있는지, 그걸로 정말 돈 벌 수 있는 건지 하락장에 찾아올 마음속 의혹과 조바심을 없애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작업을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돈 버는 수단을 한 번씩 쭉 살펴볼 텐데요. 돈을 가장 빨리 벌 수 있는 건 당연히 사업입니다. 2023년 국민은행에서 발간한 한국 부자 보고서를 보면요. 현재 대한민국 부자들이 종잣돈을 마련한 수단으로 사업 수익이 가장 많았습니다. 단순히 급여를 모았다는 응답에 거의 2배에 달했는데요. 물론 사업이 소득을 폭발적으로 늘려주는 수단이지만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한다고 해도 또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하죠. 그래서 패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투자인데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주변에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은 없어도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은 많다. 아직도 대한민국에서는 부동산 투자가 최고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부자들은 금융자산보다 부동산 자산을 더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가계 자산 중에서 미국은 부동산 자산이 27%를 차지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거의 60%에 육박합니다. 부동산 왕국이란 말이 정말 맞는 거죠? 아, 역시 한국 사람은 부동산을 정말 많이 소유하는구나. 그러면 수요가 많으니까 나도 부동산에 투자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빚 때문인데요. 집을 사려면 빚을 많이 내야 하죠. 한두 푼 하는 게 아니니까 보통 내 자본에다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게 됩니다. 아니, 실거주 말고 갭 투자하면 빚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갭 투자를 하면 전세를 끼고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는데 이 전세 금액이 결국 빚입니다. 내가 직접 대출을 내던 남의 전세금을 이용하던 빚은 빚이죠. 집값이 오를 때는 이 집이 수익률을 극적으로 높여주겠지만 집값이 떨어질 때는 내 투자금을 극적으로 빼앗아갑니다. 갭 1억으로 집을 매수해서 집값이 1억이 오르면 수익이 100%가 되겠지만 집값이 1억 떨어진다면 내 자본은 0원이 되죠. 빚은 많을수록 위험하고요. 투자 공부가 안 된 사람에겐 정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제대로 하려면 투자 방법도 공부해야 되고 현장에 가서 부동산의 입지를 파악하는 임장도 다녀야 합니다. 품이 굉장히 많이 들죠. 그래서 부동산도 탈락입니다. 다음은 예적금인데요. 일단 예적금은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에는 택도 없다는 거 많이들 알고 계시죠? 최소한의 노력이란 관점에선 합격이지만 이 예적금은 자산이 물가 상승률을 이기는데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내 돈이, 내 자산이 물가 상승보다는 빠르게 늘어나야 하는데 예적금은 그렇게 안 됩니다. 요즘 시중에 4.5%짜리 만기 적품 상품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상품에 투자해도 내가 받게 되는 금액은 절반도 안 되는 2.06%인데요. 적금은 내가 넣은 돈 전체에 대해서 4.5% 이자를 주는 게 아닙니다. 첫 100만 원에 대해서는 12개월치 이자를 줍니다. 4.5%를 받을 수 있죠. 하지만 두 번째 100만 원에 대해서는 11개월치만 이자를 줍니다. 그래서 4.13%가 되고요. 세 번째 100만 원에 대해서는 10개월치 이자만 줍니다. 그래서 3.75%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100만 원에 대해서는 0.38%의 이자만 받게 되고요. 이거를 평균을 내게 되면 2.4%의 이자가 되는데 여기에 배당 소득세 15.4%를 빼면 2.06%가 되는 거죠. 4.5% 적금이지만 실제 이자는 절반도 안 된다는 걸 간단한 계산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요즘 물가 상승률이 거의 3%에 가깝죠. 월 100만 원씩 1,200만 원을 4.5% 적금 상품에 넣게 되면요. 이자를 받으니까 돈이 불어날 것 같지만 사실은 11만 2,800원 정도를 손해보게 되는 겁니다. 물가 상승률보다 내가 받는 이자가 더 낮으니까요. 따라서 적금은 탈락이고요. 예금은 어떻냐? 예금은 조금은 낮습니다. 우대 조건을 다 채우면 3.9% 이자를 받게 되는데 배당 소득세를 제외하면 3.3%가 되고요. 만약에 이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을 조금 앞지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대 조건을 다 채우지 못했다. 그러면 세금 제외하고 2.5%의 이자를 받게 되고요. 최근에 물가 상승률이 2.7% 정도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내 돈이 쪼그라들게 됩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주식인데요. 제가 권하는 건 미국 ETF입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 인덱스 ETF라는 걸 추천하는데요. 인덱스 ETF를 처음 접하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 대기업 500개에 저렴한 비용으로 분산 투자하는 상품이다. 500개 기업을 한 주씩만 산다고 해도 2억 4천만 원이 필요한데요. 이 인덱스 ETF를 이용하면 60만 원짜리 주식 한 주를 사는 것만으로 500개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60만 원도 좀 부담되는데, 이런 분들이 있으시겠죠. 요즘에는 소수점 투자라는 게 있어서 단돈 10,000원으로도 이 500개 주식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인덱스 ETF가 좋은 점은 물려도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이죠. 그 이유는 생존 편향 때문인데, 이 500개 기업의 리스트는 고정된 게 아니고 시가총액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합니다. 회사의 가치가 커져서 23조 이상이 되면 이 리스트에 새롭게 들어오게 되고요. 23조 이하로 회사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이 리스트에서 자동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뜨는 별은 새롭게 들어오고 지는 별은 빠져나가게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이 0.03%의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ETF에 투자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돈을 잘 버는 기업은 들어오고 돈을 잘 못 버는 기업을 빠져나가기 때문에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포트폴리오가 물갈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꾸준히 주식의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투자를 통해서 몇 퍼센트 정도의 이익을 기대하면 되는 거냐 한다면 평균적으로 10%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고작 10%로 어떻게 경제적 자유를 이루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초보자에게 사실 이 10%의 수익은 엄청난 수익입니다. 달바라는 기관에서 QAIB라는 보고서를 내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은 장기적으로 인덱스 펀드보다 5에서 6% 정도 뒤지는 성과를 냅니다. 또 상승장에서는 인덱스 ETF가 27% 수익을 내는 동안 개인 투자자는 16% 정도 성과를 내는데 그쳤죠. 이걸 보면 장기적으로 개인들이 인덱스 ETF의 성과를 뛰어넘기는 어렵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인덱스 ETF 말고 전문가한테 맡기면 되지 않냐? 라고 하는 분들도 있겠죠. 이 분야의 전문가인 펀드 매니저들도 대부분 인덱스 ETF의 성과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 자료는 인덱스 ETF를 이기지 못한 펀드의 비율을 나타낸 겁니다. 1년 동안 85%의 펀드가 인덱스 ETF를 이기지 못했고요. 20년 동안 장기적으로 보면 94%의 펀드가 인덱스 ETF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이비리그 출신의 명문대 나온 난다 긴다 하는 월가의 전문가들도 이 인덱스 ETF를 장기적으로 이기는 건 겨우 6%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인덱스 ETF에 투자하는 것만으로 월가의 전문가를 포함해서 상위 6%의 투자자가 된다는 겁니다. 특별한 노력 없이 매달 인덱스 ETF를 사는 것만으로 상위 6%가 되는 수익률, 그게 바로 연평균 10%의 수익률이죠.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수익률인 거죠. 이 10%란 수익이 꾸준히 누적되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 되는데요. 아까 영상 초반에 30, 40대 미혼 가정인 경우에 23년 만에 경제적 자유를 얻는다고 말씀드렸죠. 2024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가정의 평균 금융자산은 7,5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5천만 원을 시드머니로 인덱스 ETF에 투자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또 저축과 예비자금을 더하면 161만 원의 여유자금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130만 원을 매달 인덱스 ETF에 투자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수익률은 10%, 투자금 증가율은 1%입니다. 투자금 증가율은 무슨 말이냐? 매년 1%씩 투자금을 늘린다는 건데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직장인의 5년 평균 임금 인상률은 3.4%입니다. 여기에 물가상승률 2.4%를 제외하면 약 1% 정도의 실질 임금 상승이 있는 거죠. 이만큼을 투자금에 추가로 넣는 거죠. 이렇게 단순 계산했을 때 23년 뒤인 2047년의 경제적 자유 상태가 되고요. 지금 215만 원이던 생활비는 23년 뒤에는 380만 원이 되어 있고요. 2047년에 자산 총액은 19억 정도가 되고요. 이 자산의 현재 가치는 한 10억 정도가 됩니다. 30대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304만 원의 여유자금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200만 원을 주식 투자에 투자한다고 하겠습니다. 시드머니는 8천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25년 뒤인 2049년에 경제적 자유 상태가 되고요. 경제적 자유 달성할 당시의 자산 총액은 37억 원, 금액의 현재 가치는 한 20억 원 정도가 되게 됩니다. 이 엑셀 파일은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자료실에 올려둘 테니까요. 필요한 분들은 여기 하늘색 칸의 수치들을 바꿔서
개인 사정에 맞게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출률을 높이거나 낮출 수도 있고요. 물가 상승률이 2.5%는 과하다. 나는 한 2.3%로 잡고 싶다. 그렇게 바꾸셔도 되고요. 생활비, 투자금 증가율도 나는 더 많이, 연봉을 더 빨리 늘려서 더 많이 투자금을 늘릴 수 있다. 나는 한 달에 130만 원까지 저축은 좀 어렵고 한 달에 뭐 한 50만 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경제적 자유는 몇 년 걸리지? 그런 것도 여기 연간 투자금 칸을 수정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예적금 이런 것만 해서는 절대 물가 상승률을 쫓아가지 못합니다.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월급 타봤자 내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않는다고 느끼실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지금부터라도 재테크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작은 거라도 실천하다 보면 10년, 20년 후에는 여러분도 10억, 20억 자산가가 되어 있을 겁니다. 4% 룰이나 다른 ETF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마지막으로 평소에 궁금했던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으로 한번 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태비였습니다.